안녕하십니까. 시황 전략 애널리스트 이용찬입니다. 저희는 이번에 하반기 증시 전망 자료에서 여러 가지 금융시장과 세계 경제의 큰 그림, 그리고 그 큰 그림 하에서 저희가 하반기 증시는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그런 그 투자 전망과 전략까지 이렇게 좀 제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크게 봤을 때는요, 장기 전망으로는 저희가 이제 미국의 경제가 지금 되게 강력한 상황이었다가 조금 내려오는 상황으로 우리가 지금 좀 해석이 되잖아요. 근데 이 미국의 경제를 우리가 방향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왼쪽 그림을 좀 봐주시면요, 저희가 22년 그 4분기였던 것 같아요. 그때 금리를 미국이 기준금리를 4% 넘어서 가지고 5%까지 올리기 시작을 하니까 23년은 전 세계가 리세션에 들어갈 것이다, 이제 하드랜딩을 할 것이다, 그런 전망들이 좀 있었습니다만은, 저희는 그때 미국 경제가 너무 차별적으로 강세가 있고 투자의 시대가 나타날 것이고, 미국이 혼자 경제가 좋기 때문에 달러 강세가 될 것이고, 전 세계는 미국의 금리 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미국만 좋고 전 세계가 조금 힘들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게 22년 4분기부터 해서 한 1년 지속이 됐어요. 그리고 작년 4분기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디스인플레이션이 시작이 될 것 같다라고 조금 제가 방향을 바꿔서, 이게 이제 한 3분기 전 얘기였습니다만은, 그래서 디스인플레이션 그리고 미국이 소프트 랜딩을 시작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또 이제 거의 한 3분기 정도 진행이 돼서, 이제는 미국이 이제 소프트 랜딩을 하긴 하는 것 같죠. 금리 인하를 9월에 할지 안 할지 여부는 조금 더 봐야겠습니다만은, 방향 자체가 다시 위로 가지는 않을 것 같고, 물가도 내려오는 쪽으로 이렇게 디스인플레이션과 소프트 랜딩이 올해 상반기를 지나면서 어느 정도는 확인이 된 모습입니다. 그 이후에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의 미국의 경기 하강은 잠시 일시적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의 AI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위로 다시 올라갈 것이고, 금리 인하는 하다가 말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는 반면에, 또 금리 인하를 하다가 말면 미국은 경제가 이 고금리를 버틸 수 없어서 하드랜딩에 갈 것이다, 이런 리세션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분분한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미국의 가장 큰 엔진은 아무리 AI가 있다 하더라도 미국의 재정 지출이었던 것 같고요. 이 미국의 재정 지출이 특히 트럼프가 당선이 되든 바이든이 당선이 되든 여튼 누가 당선이 돼도 대통령 2기입니다. 2기 시작이 되고 나면은요, 재정 지출이 조금 영향이 줄어들면서 미국 경제도 조금씩 내려오고, 이게 미국의 경제가 천천히 내려오는 게 사실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러면은 유럽도 그러고 한국도 그러고 금리 인하를 조금씩 해 나가면서 경기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소비도 개선되는 그런 쪽이거든요. 아마 지금까지 미국의 투자의 시대가 한 8년 정도 지속이 됐는데, 앞으로는 다음 스텝으로는 미국의 좀 경기가 내려오되 전 세계 경기가 회복되는 그런 방향이 아니겠느냐, 좀 그런 큰 그림을 좀 제시를 해 보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경기는 천천히 내려오긴 하는데, 우리가 대선은 이제 예정이 되어 있고 뭔가 이 리스크를 당장은 해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른쪽 차트 보시면 중기적인 전망, 일단 올해 하반기까지는요, 아무래도 박스권을 벗어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박스권 얘기를 거의 1년 반 동안 조금 드리고, 그때마다 증시가 반등이 있을 때, 이때는 반등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정도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번에도 아쉽게도 3천을 도달할 수 있을 정도로 시원하게 강세를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조건이 이제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내년쯤 갔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경제가 좀 내려오고, 그 다음에 미국의 대선 리스크가 해소가 되고, 특히 삼성전자의 반도체, D램, 낸드 이런 쪽이 강세로 회복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내년은 조금 편하게 3천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전까지 올해 하반기는 그 내년을 준비하는 약간 마지막에 박스권 관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 박스권에서 우리가 매매를 잘 해야 되고요. 그때마다 순환매 대응하는 수로 하는 방법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겠습니다만은, 그러면서 내년에 상승을 준비하는 정도로 이렇게 큰 그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미국 경제가 초강력한 상황이 계속 이어져 왔었는데요. 이 위대한 미국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이게 미국이 트럼프가 처음에 나서서 했었던 얘기가 있습니다. 아메리카를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 Great America Again, 이렇게 얘기했었죠. 이게 8년 전이에요, 사실. 그리고 8년이 지난 뒤에 어느 정도 미국이 그레이트해진 것 같습니다. 이 미국의 그 강력한 그 강세는
한 가지는 이 강력한 그 리쇼어링 정책에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의 관세 부과 리쇼어링 정책이 바이든의 정부의 4년간의 IRA 정책으로 또 이어지면서 8년간 산업을 뭔가 부흥시키는 그런 정책이 이어졌고요. 이거는 미국의 산업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또 진행이 되었습니다. 또 여기에다가 코로나 이후에 특히 미국의 강력한 재정 정책이 있었습니다. 또 이후에도 코로나 이후에도 바이든 대통령이 IRA 정책을 통해서 보조금을 집행을 하면서 그러면서 미국의 뭔가 이제 산업의 리쇼어링을 일궈냈고요. 또 미국 경제가 워낙 강하고 이런 것들이 정부가 워낙 돈을 많이 써서 다 금리 인하만 해서가 아니고요. 정부 지출이 워낙 강해서 이 부분들이 또 미국 경제를 밀어올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2023년에 미국 경제가 대단히 강력했어요. 뭐 리세션이 오지 않겠느냐 그런 걱정도 했습니다만은 미국의 투자 지출은 계속 늘어났고요. 미국의 GDP는 워낙에 강력해서 4분기 연속 서프라이즈를 찍었습니다. 미국 경제가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미국은 긴축을 조금 더 이어갔고 달러 인덱스 강세가 가는 걸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경제가 드디어 조금씩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한 게 23년 한 4분기, 3분기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아까 말씀을 드릴 때 미국 경제의 강력한 요인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엔진은 미국 재정 지출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피치 신용등급사가 나와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너희 이렇게 부채 한도 협상이 아무리 잘 되더라 하더라도 계속 이렇게 재정 지출을 하다가는 언젠가 끝이 있다. 그러면서 신용등급을 하향을 한 게 작년 3분기였고요. 그 이후에 장기금리 급등하고요. 그러면서 미국 경제에 살짝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이후에 하원에서 미국의 새로운 2024년도의 예산안을 허가를 하지 않아가지고 승인을 하지 않아서 아직도 임시 예산안으로 지금 땜빵으로 가고 있어요, 미국은. 그리고 23년 4분기부터 해서 미국의 이제 경제 성장률 이런 것들이 조금씩 내려오기 시작해서 경기 서프라이즈도 올해 1분기, 2분기에 올라가는 거 아니야 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1분기 GDP도 상당히 아래로 내려왔고요. 2분기에도 경제가 지금 아리까리한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전 세계가 금리 인하를 할 여력이 생겨요. 미국이 더 이상 강세로 가진 않는구나 이러면서. 그래서 유럽도 금리 인하하고 그 다음에 뭐 스위스, 스웨덴 여기에 뭐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 캐나다 이런 국가들까지 전부 다 금리 인하에 나섰다. 그래서 조금 더 미국 외 국가들은 사정이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의 과열이 계속 지속될 수 있을까요? 지금 미국이 살짝 내려오긴 합니다만 이게 이미 일시적인 하강이고 다시 미국 경제가 좋을 것이다. 뭐 이런 전망도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고 미국이 계속 뭐 하강을 할 것이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미국 경제가 특히 AI 때문에 너무 좋아가지고 금리 인하를 하다가 내년에 말잖아요. 그럼 어떤 상황이 발생하느냐? 1996년이나 97년과 비슷한 사태가 발생해요. 뭐 이제 1번 그림 보시면 95년 연말에 금리 인하를 보험성 금리 인하 3번 내려주거든요. 그 다음에 96년에 미국 경제가 그것만으로 경제가 회복이 되니까 그린스펀 의장이 금리 인하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요. 97년 1분기가 되자 오히려 금리 인상을 해버립니다. 그 결과는 당시에 세상에서 가장 취약했던 국가들에서 위기가 발생했어요. 동남아시아, 한국, 러시아까지 위기가 발생해서 우리는 이거 잘 알고 있는 역사입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어디가 가장 취약할까는 뭐 이제 우리가 잘 따져봐야겠습니다만 아무래도 북유럽 쪽의 부동산 이런 부분이 초저금리도 가장 오랫동안 해왔고 레버리지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하지만은 저희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고 미국이 조금 더 금리 인하를 해주면 조금 여유가 좀 생기겠죠. 물가와 소비를 보시면요, 물가가 계속 올라가면서 60년대, 70년대처럼 우리를 걱정하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만약에 그러려면요, 오일 쇼크 원투가 난 것처럼 지금 뭐 전쟁이 더 터지거나 러시아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이 해결이 안 되거나 뭐 대만 침공이 있다거나 금리 인하를 빠르게 한다거나 그러면 우리가 물가를 다시 걱정해야 되지만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럼 물가는 40년대, 50년대처럼 1번 그리면 파란색 궤적입니다. 한번 고점을 만든 다음에 그 고점이 다시 나타날 수는 있지만 과거보다 높지 않은 정도로 서서히 내려가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국의 소비도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미국의
이제 코로나 이후에 초과 저축은 이제 마이너스로 들어간 상황입니다만, 그렇다고 미국인들이 돈이 없고 또 일자리가 없냐, 그렇진 않거든요. 고용 지표는 꾸준히 잘 나오고 있고, 미국의 가게들 워낙 탄탄합니다. 서브프라임 이후에 구조조정이 많이 들어가서 다들 나스닥 계좌에 많이들 들고 있어요. 그래서 주식이 또 오르면 또 그만큼 소비할 여력이 생기고 하면서 미국의 소비가 급락하지는 또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우리가 그렇게 염려하지는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과열이든 급락이든. 그러면 어느 부분이 다음 큰 이제 그림에서의 드라이버가 될까요? 일단은 재정을 크게 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번 그림 보시면은 미국의 이자 지출이 더 이상 이제 감당 가능하기 어려운 정도까지 늘어났어요. GDP의 3%가 넘어갔고요. 뭐 이러다가 일본 되게 생겼습니다. 이러면서 다음 정권에서는 더 이상 미국의 지출이 조금 어려워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러면은 미국의 경제에 가장 강력했던 그런 엔진이 재정 지출이었는데, 이 부분은 점차 미국의 엔진이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AI 투자에 대한 부분은 조금 이제 뭔가 강력한 그런 부분들이죠. 특히 주식시장에서 크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를 끌어올릴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은 좀 기대가 되고요. 사실 미국 경제가 과거에 이제 1990년대 IT 버블 때 이제 기업들의 투자로 한번 강세를 보였고요. 그 다음에 2000년대에는 서프라임 가계가 데레버리징을 하면서 이제 경제가 좋았다가 금융위기 이후에 작년까지만 해도, 올해까지 마찬가지죠. 사실 정부가 계속 레버리징하면서 정부가 돈을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업이 돈을 쓸 차례인 것 같긴 해요. 기업 투자가 올라가야 되고 AI 그만큼 막 투자 올라가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은 이게 재정은 좀 내려오는 상황에서 AI 투자만으로 미국 경제가 지금까지 2023년과 같은 초강세를 유지할 수 있겠느냐, 24년을 고비로 하면서 점점 내려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정권을 봐야 되는데요. 이게 미국 대선이 사실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거든요. 미국 대선 지금까지의 미국인들이 원했던 거는 좀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미국의 제조업 일자리 좀 만들어달라. 그리고 중국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중국을 밟아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두 가지였는데, 사실 8년 동안의 리쇼어링 정책 결과는 두 가지가 어느 정도 이제 뭔가 성과를 보인 것 같습니다. 중국은 저 뒤로 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는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문제인 것 같지 않아요. 대신에 미국인들은 물가 좀 잡아라 이러고 있고요. AI 투자 좀 해달라, 데이터 센터 지어달라, 이런 수요가 있지 않습니다. 물가를 좀 잡고 경기 과열을 해소해달라, 이런 것들이 유권자들의 또 소망이기도 하고요. 또 국회의회도 성과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대통령이 누가 되던 간에 대통령과 의회가 같은 정당이 아니게 되고, 특히 하원을 공화당이 가져가게 되면은요, 그러면은 뭔가 재정 지출에 있어서 뭔가 발목이 잡히게 됩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다음 정권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탕진에는 끝이 있고요. 기업 투자는 좀 만만치가 않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 AI 투자를 직접 하겠다고 발표한 게 아니라 챗 GPT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거든요. 그 이후에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반면에 메타는 AI 투자 계속 하겠습니다라고 한 결과 주식시장에서 돈 낭비하는 것 같다 이러면서 주가가 빠졌거든요. 이런 식으로 정부 재정 지출은 상당히 예정된 대로 가고 쉬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기업 투자는 뭔가 성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좀 더 만만치 않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트럼프 이후 8년 동안 리쇼어링 정책, 이게 IRA 정책으로 확대돼서 8년간 지속되어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미국의 투자 시대, 미국의 강세가 이어질까요? 물론 미국의 경제는 좋고 혁신은 계속 되겠습니다만, 과거 8년과 같은 그런 강세, 차별적인 강세는 아닐 것 같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요, 미국 외 지역들도 조금 숨통이 트입니다. 금리 인하가 조금 더 편해질 거고, 미국의 금리를 뭐 시원하게 인하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 그렇습니다만은, 다른 지역들은 미국이 어떤 인하를 시작했기 때문에 여지가 조금 더 생긴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유럽이라든지 아니면 중국도 경기 부양책을 쓰면서 경기가 좀 더 회복되는 모습을 그리고, 아마 국내도 그런 쪽으로 내수를 조금 더 부양하는 쪽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미국 증시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경제가 일단 소프트 랜딩에 성공을 하긴 하는 것 같아요. 뭐 경제 지표들 여러 가지 엇갈리긴 합니다만은 뭐 크게 악화되지도 않지만 여튼 내려오는 방향이긴 하면서, 우리가 금리 인하가 뭐 3분기가 아니면 뭐 4분기 하겠죠. 약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시점을 계속 재는 정도지 인상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착륙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은 미국 외 지역에 경제가 좀 숨통이 트이는 것들은 우리가 좀 확인이 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일본 차트 봐주시면
보시면은요, 유럽의 소비가 미국의 실질 소비가 지금 미국의 실질 소비와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어요.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유럽은 고금리와 그리고 긴축에 시달리고 있는 반면에 이 유럽이 지금 기준금리를 4.5%까지 인상했는데 사실 그럴 체력이 아닌 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물가 상승, 그리고 미국이 5.5%까지 올렸으니까 어쩔 수 없이 올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먼저 이제 금리 인하로 진행이 되면서 유럽의 소비 회복 이런 것들이 좀 기대가 되는 방향이고요. 미국도 경제가 강하긴 하지만 내려오면서 여튼 인하를 시작은 하긴 하겠다, 이런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반기 글로벌 증시 리뷰를 좀 해보면은요, 이번 차트를 보시면은 신기한 게 미국 증시가 되게 좋았던 것 같은데 5월 말까지 미국 증시가 S&P 지수가 한 10% 조금 못되게 올랐거든요. 근데 S&P 지수를 많은 섹터들이 S&P 지수보다 대부분의 섹터가 못 올랐어요. 미국 증시가 엄청 강한 것 같지만 사실은 엄청 강했던 것 같지는 않고 한 10% 올랐는데, 그 중에 대부분의 섹터들이 언더퍼폼 했는데, 그러면은 지수를 도대체 누가 끌어올린 거냐? 1번 그림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반도체, AI 반도체가 다 끌어올렸습니다. 레거시 반도체도 아니고요. 이 부분 뭐냐, AI 주도주만 미국 증시를 상승을 시키고 있고, 이 주도주가 미국 증시의 상승을 쥐어 짜내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AI 주도주 어디까지 갈까요? 사실 이게 이제 올해 미국 증시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될 핵심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 전망하기 쉽지 않아요. 네, 그렇지만 우리가 엔비디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엔비디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가는 비싼 것 같은데, 그런데 실적은 잘 나오는 것 같다. 근데 저는 반대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실적은 예정했던 대로 거기보다 조금 더 상향했던 정도로만 나오고 있어서 우리 예상대로 나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물론 예상 자체가 기대가 높았죠. 근데 높은 기대만큼 나오고 있고, 밸류에이션이 높냐 하면 높지는 않은 것 같다. 저번 실적 발표했을 때 2분기 실적 발표 시에 PER 밸류에이션이 그때 한 30배 초반 정도 있거든요. 엔비디아가 PER 30배 초반이면 그렇게 비싸다고 생각은 안 됩니다. 최근에 올라서 기업 분할 직전까지 해서 거의 40대 육박한 것 같은데, 이 정도면은 조금 고민할 정도까지는 된 것 같습니다만 30배면 할만하죠. 대신에 엔비디아의 PSR 밸류에이션은 나스닥 100 지수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이게 뭐냐, 그만큼 회사가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매출로 보면 회사가 되게 시총이 비싸 보이지만 어닝으로 보면 비싸지 않아 보이고요. 그만큼 매출이 전부 다 회사의 어닝으로 꽂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OP 마진이 60%가 넘어요. 이 회사의 주가가 이렇게 강세를 보이고 유지가 되려면, 그러면 이 OP 마진이 유지가 돼야 되고, 이 OP 마진은 어디서 나오느냐? 차별적인 AI 칩의 설계의 강세, 그리고 우위에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 수요가 이어지느냐, AI 투자 수요가 이어지느냐, 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년까지는요, 블랙웰 이 AI 칩이 워낙 이제 설계가 우수하면서 우위가 지속이 될 것 같고요. 25년에 이제 26년을 준비하는 이제 설계들이 나오겠죠. 그런데 빅테크 기업들도 아마 자체 칩을 개발을 하고는 있고요. AMD라든지 인텔이라든지 이런 경쟁사들도 뭔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오는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쯤에서 경쟁사들의 이제 상황이 좀 더 개선이 되고 수요가 계속 이어질지는 그때 가봐야 알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주도주가 이제 더 이상 주도주가 아닌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AI 반도체 주도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튼 주가는 많이 오른 것 같아요. 많이 올랐고, 다른 쪽 섹터를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요, AI 주도주가 지금 소프트웨어에서 먼저 시작을 했죠. 처음에 챗 GPT가 처음 나왔을 때. 그러다가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투자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반도체로 업종이 이제 확대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는 서버로 갔다가 지금 애플이 이제 디바이스, 온디바이스 장치를 이제 언제쯤 이제 본격화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 따라서 이제 디바이스로 넘어가느냐 마느냐 좀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애플의 개발자 회의가 이제 엄청나게 우호적으로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또 가야 될 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시간의 문제가 아닐까, AI PC든 이런 쪽으로 우리가 그 다음 스텝은 보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모든 근원에, 이 AI 스토리의 모든 근원에 소프트웨어 회사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 소프트웨어 회사들의 매출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지, 성장이 이어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돼요. 결국에 우리가 AI를 투자를 한다는 건, 투자하는 주체는 보통 소프트웨어 기업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소프트웨어 기업이 AI 반도체를 사는 이유는 AI 도입해서 매출이 증가한다. 그러니까 AI를 하는 거예요. 그럼 AI를 도입해서 매출이 증가하는 이유는 사실 고객들이
이거를 구독을 했더니 이걸 썼더니 생산성이 올라가더라. 그만큼 편해지더라. 뭔가 좋은 게 있더라. 효용이 있더라. 이러니까 고객 매출이 증가하고 뭔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제 이 모든 근원이 소프트웨어 기업의 매출에 달려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기업별로 좀 차별화되는 모양입니다. 어도비는 상당히 좀 어려운 경쟁이 올라가서 어려운 상황이 된 것 같고요. 세일즈포스는 AI를 도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또 발생을 했어요. 반면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또 한참 잘하고 있고 이러니까 기업별로 뭔가 차별화되는 상황인 것 같다고 우리가 계속 이거는 실적 시즌마다 체크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차별화되고요. 하드웨어는 뭔가 서버 이런 데이터 센터 이런 걸 거쳐서 이제 디바이스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나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도주 쏠림은 상당히 좀 과격한 상황이고 지금 미국 증시가 싸지는 않은 것 같아요. 미국 증시 특히 금리에 비해서 미국 증시 레벨 지수 자체는 상당히 비싸고 미국의 금리는 한국 금리보다도 워낙 높은 거 아시잖아요. 단기 금리가 높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됩니다. 왜냐 장기 금리 단기 금리는 이제 수익이 그 기간이 상당히 이제 확정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초단기 금리 5%가 넘어가고요. 여기다가 크레디트 스프레드에 조금만 리스크를 부담하겠다고 하면 6, 7, 8% 금방 이제 확보를 할 수 있거든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듀레이션 리스크도 없이. 이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에 투자할 유인이 그만큼 연기금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조금 더 내려가게 되고요. 대신에 그러면 미국 주식을 왜 하느냐? 결국에 엔비디아 같은 그런 주도주 발굴해서 거의 30% 40% 먹으려고 하는 거지. 채권처럼 이제 1년에 5%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다 하면은 주도주 발굴해야 됩니다. 결국에 주도주가 가느냐 안 가느냐가 미국 증시가 가느냐 안 가느냐를 만들어 준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지 않은 종목들은 소외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경기 하강이 계속 진행은 되는데요. 금리 인하는 수혜는 될 것 같고 대신에 경기 하강이 지속되는 부분에 EPS가 내려올 것 같아서 좀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하반기에 미국 증시의 상방 하방을 둘 다 막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역시 미국 증시 역시 미국 대선 리스크를 쉽게 회피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고금리 상황에서 금리 인하가 시원하게 나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연기금들은 주식을 좀 차익 실현한 방향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 말씀드리면은요, 하반기 증시 주도주가 나오면 한 번 더 갈 것 같아요. 미국 증시는. 그렇지 않으면은 여기에서 주도주를 엔비디아를 여기서 더 보내기는 주식 분할, 기업 분할까지 하고 나면은 조금 더 고민스러운 방향이긴 하거든요. 새로운 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애플과 같은 주식들이 한번 반등은 했지만 여기서 또 온 디바이스로 당장 가기에는 좀 디바이스에 좀 더 멀어 보이고 소프트웨어들은 차별화가 나타나고 이 상황에서 뭔가 새로운 주도주가 나타나면 증시 오를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금리 인하도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빠진다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렇게 시원하게 또 올해 1분기처럼 강세를 보일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미국 외 지역에서 조금 더 답을 찾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2분기에 항생지수의 반등도 상당히 컸고 그 다음에 유럽 지역 같은 경우도 경제가 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밸류 스탁을 찾고 싶으시다면 그런 쪽에서 찾는 쪽으로 그리고 미국 주식은 주도주를 찾아보는 쪽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는 방향이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아까 미국 증시를 말씀드릴 때 미국 증시는 지수는 오른 것 같은데 사실 일부 종목만 올랐고 지수 전체적으로 보면 섹터가 뭔가 좀 이제 체감 수익률은 낮은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한국 증시는 이와는 반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수가 별로 안 올랐습니다. 사실 연초 대비 거의 안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초대형주 작년에 많이 랠리했던 종목들만 덜 가면서 체감 수익률이 좀 높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피 종목 중에서 상위 1번 그림 보시면 작년에 시총 상위 13개 종목 중에서 3개만 올랐어요. 삼성전자도 못 오르고 특히 배터리 관련 종목들은 좀 작년에 여러 가지 고평가 논란이 있었는데 역시나 이제 주가가 오르지 못했고 패시브가 끌어올린 그런 종목들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이제 특히 자동차 관련 아니면 하이닉스 이런 이제 밸류업이라든지 AI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 오르면서 지수는 좀 덜 올랐습니다만은 체감 수익률은 그것보다는 좀 나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 매수가 워낙 이제 역대급으로 들어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형주만 못 올라서 지수만 못 오른 상황으로 우리가 올해 상반기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매크로 지수 이슈들이 뭔가 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래서
뭔가 매크로 이슈들을 뭐 금리 인상 인하라든지 아니면 뭐 전쟁 이런 것들이 뭔가 콱콱 터져야지 지수가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할 텐데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지수는 2,550 정도에서 2,800을 또 넘기진 못했죠. 딱 그 정도에서 박스권을 상반기 유지했는데 이 상황이 그렇게 하반기까지 그렇게 크게 변할 것 같지는 않고요. 대신에 주도주만 지금 상반기의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것들 꼭 반도체 전반이라고 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삼성전자와 레거시 반도체가 오르지 않으면서 대신에 AI 관련된 반도체 올랐고 밸류업 정책의 수혜주로 자동차와 은행이 올랐고 그 다음에 2분기 들어서면서 미국 외 지역, 특히 중국의 소비 반등이 좀 기대가 되면서 화장품이라든지 뭐 음식료 같은 그런 소비재가 한번 오르면서 이렇게 세 가지 주도주 정도가 나온 것 같습니다. 하반기 매크로에서 말씀드릴 그런 변화 요인들이 뭐가 있을까요? 결국에 증시 자체, 지수 자체를 올리거나 내릴 수 있는 그런 요인은 크지 않다고 봐요. 특히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코스피 여기에 세게 베팅할 그럴 용기 있는 그런 수급도, 글로벌 수급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에 또 뭔가 크게 크래시가 날 상황도 없습니다. 대신에 뭔가 바뀌는 게 매크로에서 있다고 하면은 미국 경제가 조금씩 내려오고 대신에 미국 외 지역이 올라가는 거는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도 섹터, 특히 소비 관련해서 올라오게 되는 것 같고요. 1분기만 해도 우리가 증시를 투자 관련해서만 봤어요. 미국의 투자, 무슨 전력기기 투자 이런 쪽으로만 봤다면 2분기 5월 이후에는 특히 뭐 음식료, 화장품에서 소비 관련되죠. IT 핫도 꼭 AI 반도체로만 가다가 지금은 이제 레거시 반도체나 아니면 하드웨어 쪽 디바이스 쪽 올라오는 이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하듯이 뭔가 주도 섹터 자체는 조금씩 바뀌는 모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로 와서 보면은 수출이 상반기에 좋았습니다만은 메모리 반도체만 좋았고 정확히는 HBM만 좋은 상황이긴 했어요. 이제 메모리 반도체는 이제 기저효과가 좀 컸었고 이게 하반기에 갔을 때 다른 섹터까지도 수출이 개선될 수 있겠느냐? 저는 좀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글로벌 경제가 이제 이자 부담이 조금씩 내려가면서 올라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럼 내수도 개선될 수 있겠느냐? 좀 기대감은 있을 것 같아요. 내수에 대한 그런 정확히 확신은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내수 회복에 대한 기대는 좀 있을 것 같고 이게 하반기의 증시의 소비 관련주들의 반등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I 쪽 말씀드리면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투자에 대한 거는 기대는 너무 많이 왔고요. 사실 정말 세요. 투자가 뭐 약하다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강력한데 여기서 더 갈 수 있겠느냐 아니면 다음 정권을 생각을 해봤을 때 여기서는 조금 차익 실현을 고민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면 저희는 미국의 이제 투자에 대한 모멘텀을 조금 더 내려오는 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AI 관련해서도 뭔가 레거시 디램, 레거시 메모리, 뭐 디램이라든지 낸드 이런 쪽이 올라가는 쪽으로 생각을 하면서 하반기와 내년을 준비하는 쪽이 좀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미국 쪽의 경기 개선은 거의 뭐 확정적이죠. 이렇게 나오고 주가에서도 꽤 많이 반영을 시키고 있는 쪽인데요. 저희 관련해서 이런 관련된 소비재들 중국이 좋아진다고 해서 꼭 투자 쪽이 좋아지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소재 쪽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철강 화학보다도 이자 부담이 내려오면서 유럽도 마찬가지고 신흥국 전반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소비가 개선되는 방향으로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음식료 주가들이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소비 개선 이런 부분들도 있고 무슨 K푸드 이런 테마도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거는 최근 거의 수년간의 디레이팅이 되게 많이 됐어요. 주가 밸류에이션이. 그래서 오뚜기 같은 경우도 2015년에 PER이 거의 선행 PER 35배를 넘어섰던 그런 주식인데 올해 초 보시면 10배 언더로 내려왔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실적은 개선되고 그 다음에 K푸드 스토리 이런 것들 붙고 삼양식품 이런 것들이 뭔가 K푸드가 글로벌이 잘 되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쪽이거든요. 저 밑에 눌려 있었던 이런 소비 관련 주식들에서 위로 올라올 것들은 꽤 많이 있다. 생각이 됩니다. 멀티플 낮은 것들 중에서 우리가 찾아볼 것도 꽤 많을 거고요. 올해는 멀티플 낮은 종목에서 보는 게 좀 더 승률이 높을 겁니다. 아무래도 밸류업 관련 그런 정책들도 있고요. 그 밖에 섹터들 보시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주가가 상반기에 많이 랠리했습니다만 하반기에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주가는 꽤 올라왔지만 밸류에이션이 싸냐 하면 그런 거 비싸다고 얘기하기 좀 어렵고요. 또 그렇다고 미국 경제가 좋아서 자동차가 더 팔릴 거냐면 현대차가 물론 잘하고 있습니다만 미국 경제가 여기서 더 좋아지지 않을 것 같고 하니까 환율은 좀 더 플러스가 되고 좀 애매한 상황으로 있을 것 같습니다. 내수주는 저 밑에 있어가지고 반등을 한번 노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다른 소비재들이 다 올라오고 난 다음에야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 산업재들, 방산, 2차전지 이런 것들은 미국 대선 결에 달려있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배팅을 할 수는 있지만 쉽게 우리가 전망하기 좀 어려운 그런 섹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밸류업 정책은요, 뭐 이제 총선 이후에 장기화되는 모습인 건 뭐 다들 아실 것 같고요. 이게 밑으로 다시 빠질 거냐 아니면은 이제 뭐 없어지는 것처럼 될 거냐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KB금융 같은 경우는 배당 수익률이 거의 이제 4% 언더까지 내려가세요. 그래서 은행주를 여기서 밸류업이라고 더 땡길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쪽으로 확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보험주라든지 아니면 중소형 종목들 중에서 PER 밸류에이션이 낮으면서도 실적 꾸준히 나오는데 배당 수익률 높은 거 이런 것들은 아직 소외되는 종목들 많은데 외국인들이 밸류업 투자를 한다고 하면서 이제 은행주와 같은 초대형주에만 지금 일단 수급이 몰려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확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쪽에서 기회를 찾는 것도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수 전망은 하반기까지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박스권이 유지될 수밖에 없다라고 전망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내년까지 이런 상황이 유지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뭐 미국의 대선이라든지 경기 하강 리스크 이런 큰 리스크들은 좀 우리가 좀 더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은 미국이 경제가 크게 하강하지 않으면서 글로벌 경제가 들어 올려지는 방향이고 AI 관련된 부분도 투자를 넘어서서 디바이스로 들어가는 부분이다 하면은 우리가 한국 경제가 좀 좋아질 것 같은데 그리고 낸드나 디램 이런 것들 특히 IT 하드웨어 이런 쪽에서 탑재 이런 것들도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기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워낙 지금 안 좋은데 뭐 여기에서 우리가 뭐 HBM을 더 잘한다 꼭 이런 것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여기에서는 더 악재를 나올 수 있는 그런 거 그러니까 더 나빠지게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다고 생각을 하면 내년에 이익을 생각을 했을 때 내년에 지수가 3,000으로 가는 게 그리 어렵지는 않을 것 같다. 이거를 조금 더 가능성 높은 전망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 말씀드리면은 저희 올해 증시는 2,850을 상단으로 해서 상반기에 제시한 전망을 용감하게 이제 올리지 않았습니다. 사실 올리는 게 이제 좀 더 편하긴 하거든요. 올려놓고 이제 속 시원하게 있는 게, 속 편하게 있는 게 좀 더 좋은, 편한 그런 전망이긴 한데요. 저희는 상반기의 전망을 그렇게 바꿀 생각은 없고요. 대신에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해소가 되는 4분기 이후, 연말을 지나가면서 증시는 반등할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바로 증시는 올라갈 거라고 보고요. 특히 2차 전지 같은 것들 올라갈 거라고 보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은요, 그러면은 어떤 정책을 펼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중국 관련된 것들, 진짜 관세를 매길지 이런 것들 3개월, 6개월 좀 더 확인을 한 다음에 글로벌 경기가 올라가게 되면 그때 가서 증시가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때까지는 우리는 하반기에는 이제 뭔가 순환매 대응을 하거나 주도주를 조금 더 찾는 방향으로 이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미국 지역에서 그리고 투자보다는 소비에서 그리고 밸류에이션이 높은 쪽보다는 낮은 쪽에서 찾아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반기 주식시장 전망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